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CT도 찍었고 MRI도 찍었는데 갑자기 PET-CT까지 처방이 추가되는 경우죠. 환자분은 당연히 물어보세요. 이거 또 찍어야 돼요? 아까 찍은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음파부터 PET-CT 그리고 뼈 스캔까지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영상 검사를 진짜 임상 기준으로 하나씩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친숙한 초음파 검사부터 알아볼까요? 초음파는 쉽게 말해 우리 몸에 특정 파장을 보내고 그 파장이 장기에 맞고 돌아오는 메아리 신호를 영상화하는 검사예요. 마치 박쥐가 어두운 동굴에서 길을 찾는 방식 같은 거죠. 방사선을 쏘지 않고도 몸속을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하지만 이 초음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뼈처럼 딱딱한 물체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뼈로 둘러싸인 뇌 내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대신에 뼈가 없는 부위, 특히 복부의 구조물을 확인하는 데는 이만한 검사가 없습니다.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성비겠죠. 기계가 CT나 MRI 같은 대형 영상 장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일단 방사선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안정성 덕분에 임신 중에 태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표준 검사로 자리 잡았죠. 임산부와 아이에게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요. 이 외에도 간담도, 신장을 보는 복부 초음파나 전립선, 자궁 난소를 확인하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또 하나 재미있는 활용법은 주사를 놓을 때예요. 관절낭이나 인대 같은 특정 부위를 정확히 약물을 넣어야 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요. 바늘은 딱딱한 금속 재질이라 초음파 영상에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덕분에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해지죠. 초음파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실시간 흐름 확인이에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확인할 때 또 중요하게 쓰이죠. 우리가 흔히 에코라고 부르는 심장 초음파가 바로 그것인데요. 관찰 내용은 심장 근육이 얼마나 힘차게 뛰는지 수축력이겠죠. 또 심장 판막이 좁아지거나 새지는 않는지, 또 심장의 방 크기가 정상인지 등을 아주 자세히 봐요. 혈류 측정은 도플러 기능을 활용하면 심장 내에서 피가 흐르는 속도와 방향을 색깔로 표시할 수 있어서 혈류 장애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식도 초음파, 이건 일반적인 방식 외에도 초음파 프로브를 식도에 넣어서 심장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검사들을 통해서 단순히 심장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량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을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이죠. 경동맥 초음파도 같은 원리로 혈관 속의 피의 흐름을 확인한답니다. 근데 초음파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학과 검사방은 늘 어두운데요. 그 이유는 화면을 더 잘 보기 위해서예요. 어두운 배경에서 밝게 나타나는 미세한 신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이 최대한 어두워야 아주 작은 이상 증상이라도 잘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중에 담낭을 봐야 할 때는 반드시 공복이어야 해요. 식사를 하거나 소화 효소가 배출되면서 담낭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내부 확인이 어려워요. 그 외에는 큰 준비가 필요 없어요. 초음파가 닿을 부위에 방해가 되는 물질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중요한 핵의학 검사로 넘어가 볼게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PET-CT죠. PET-CT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CT 이미지 위에 체내에서 주사한 방사선 동위 원소가 내뿜는 신호를 합성한 이미지예요. 기본적으로 CT를 찍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CT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 검사는 영상학과가 아닌 핵의학과에서 담당해요. 핵의학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하는 분야이거든요. PET-CT에서는 C8F, FDG라는 물질을 주로 써요. 쉽게 말해 가짜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암세포는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즉 포도당을 미친 듯이 흡수하죠. 주사된 가짜 포도당이 암세포가 있는 곳에 잔뜩 쌓이면 핵의학 기기가 그 위치를 포착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 심장, 간 등 외에 엉뚱한 곳에서 신호가 잡힌다면 그곳이 바로 암일 가능성이 높은 부위인 거죠. 이미 CT를 찍었는데 왜 비싼 PET-CT를 또 찍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죠? 그 이유는 임파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PET-CT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를 흩어서 병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CT에서 잘 안 보이는 작은 임파절 전이까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CT, MRI 촬영, 그 다음에 조직 검사, 암 확진, 그 다음에 전이 여부 확인. 이 마지막 단계에서 찍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또 찍게 되는 거랍니다. 암이 몸에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뼈 스캔이에요. 이건 오로지 뼈와 관련한 검사죠. 우리 몸에 뼈를 만든 세포인 조골세포의 활동으로 측정하는데요. 뼈가 다쳐서 재생이 일어나는 곳에 특정하게 동위원소가 모이는 것을 확인해요. 용도는 골절, 감염, 감염병 범위, 암의 뼈 전이 확인 등이 있어요. 장점은 PET-CT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암 환자에게는 PET-CT와 뼈 스캔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보완적인 관계라서 둘 다 중요한 검사랍니다. 자,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파트예요. 핵의학 검사는 방사선 물질을 몸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요. 검사 동안 환자 몸에서 직접 방사선이 방출돼요. 그래서 촬영 후에 일정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뼈 스캔은 주사 6시간 뒤에 찍는 지연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답니다. 동위원소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검사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촬영 직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게 합니다. 이때 환자분은 반드시 핵의학 전용 화장실을 써야 해요. 소변이 방사능에 섞여 나오기 때문이죠. 소변이 옷에 묻지도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PET-CT는 당을 넣어 측정하는 검사라고 했죠. 혈당이 150에서 200mg/dL 이상으로 높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검사 약물 대신 진짜 포도당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암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죠. 6시간 금식은 필수고요. 생수만 가능합니다. 주스나 콜라처럼 당이 든 음료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수액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당이 든 수액, 덱스트로즈나 TPN 같은 수액은 검사 6시간 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껌도 드시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환자분들이 목이 마르다 보니 에이, 껌은 삼키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고 껌을 드시는 경우도 종종 되셨거든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은 병원 프로토콜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므로 꼭 확인을 해야 해요. 또한 체내 방사선이 발생하는 만큼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수유부라면 언제 수유를 재개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핵의학 검사는 동위원소를 반감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류만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영상 검사가 있다면 핵의학 검사를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동위원소가 몸에 있는 채로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초음파를 하는 의료진이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초음파부터 핵의학 검사까지 정말 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의학 검사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아주 정교한 과정이에요. 이 원리들을 잘 이해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오늘 전해드린 상세한 내용은 푸센마음 영상의학과 편의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영상의학 실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